안녕하세요. 서울라인 치과 이수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에 발표된 제니스 D라는 그 3D 프린터에 대해서 그 특징과 그 활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니스 D가 도대체 어떠한 것이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활용도 면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D, 3D 이런 얘기 많이 듭니다. 많이 듣는데 2D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평면을 얘기하고 3D라고 하면 거기에 Z축, 높이가 더해져서 어떤 부피감을 갖는 걸 우리가 3D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프린터를 예를 들자면 2D 프린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게 2D 프린터죠. 출력을 하고 나면 어떤 문서를 본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평면으로 이루어진 화면을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3D 프린터란 무엇일까요? 3D 프린터라는 것은 출력된 인쇄물이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져서 그 질감이나 혹은 볼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장치를 3D 프린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D 프린터는 저희가 회사든 병원이든 늘 사용하는 것이고요. 3D 프린터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요새 보면 마트에도 저런 것들이 가끔씩 전시되는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점점 활용도가 또 세상에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예쁜 곰 인형이 있다고 칠 때 이걸 갖다 저희가 그냥 보면 이건 2D죠. 모니터를 보든 아니면 인쇄된 매체를 보든 이건 2D가 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3D 프린팅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진 물건을 출력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새 치과에서 이런 그 3D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난 한 10여 년 전서부터 3D가 실제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 분야는 주로 밀링에 관련된 것이었죠. 3D라는 것은 결국 어떤 물체를 저희가 이제 만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만지는 것 중에 대부분의 치과적인 용도로는 밀링에 의한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3D 프린팅을 해서 만드는 경우에는 그 소재의 제한 때문에 저희가 임상적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소재를 아직까지는 개발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밀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단단한 그런 어떤 형태의 그 물건을 우리가 갈아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라미네이트라든지 크라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깎아서 만들 수가 있었었죠. 근래에 약 한 5년 전서부터 저희 어떤 치과에서든지 다 사용하고 있는 지르코니아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밀링을 통해서 만들어낸 3D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르코니아 블럭이나 디스크를 가공하여서 깎아서 만들었고 그 만든 데이터는 사실 3D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래에는 점점 이 3D 프린터라는 것이 많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더 많이 생겼기 때문이죠. 수복을 위한 재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밀링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고 사실 그것밖에 아직 방법이 없었지만 그거 이외의 활용 용도가 점점 많이 생김에 따라서 이 3D 프린터라는 것이 점점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왁스업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캐스팅을 할 수 있는 패턴 레진을 만든다든지 혹은 모델을 만든다든지 템포러리 크라운을 만들거나 혹은 서지컬 가이드, 근래에 한 3-4년 전서부터 서지컬 가이드는 저희 치과계에 아주 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할 때에는 서지컬 가이드를 사용하는 그런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투명 교정을 위한 그 클리어 얼라이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역시 이런 모델 출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그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굳이 밀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강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밀도 면에서도 저희가 수복물을 위한 정밀도는 거의 20 마이크로미터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의 정밀도를 가져야 되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런 정도의 그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높은 정밀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정도의 정밀도는 너무 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 모델이나 이런 템포러리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재료가 개발되었고 그런 정도의 그 강도와 색깔과 물성을 가진 재료가 개발되었고 그것을 3D 프린팅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됨에 따라서 3D 프린터가 근래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그래, 이제 드디어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으시고 아마 앞으로도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5년 이내에는 대부분의 치과에서 스캐너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3D 프린팅을 하실 겁니다. 그럼 기왕 이렇게 할 거면 좀 일찍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이 그렇게 이른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어떤 얼리 어답터 단계는 확실히 지나서 임상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치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3D 프린터를 가지고 시작을 하신다면 몇 가지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D 프린터를 일단 사야겠다. 이제는 관심을 갖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시장을 들여다보시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프린터가 나와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으며 또 가격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하시면 정신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지금 시장에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의 프린터가 나와 있고 그것을 서포트해주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재료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를 시작해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선택해야 될 게 많거든요.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요. 하지만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임상가죠. 저희는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이 아닙니다. 교수가 아니죠. 저 임상가 입장에서는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저희가 임상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그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프린터를 산다고 생각할 때 자그마한 잉크젯 프린터, 이거 가정용으로 좋습니다. 혹은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선생님 병원에 다 이건 있으시죠. 어차피 차트를 인쇄할 일도 있고 처방전을 인쇄할 때 다 이 정도 사이즈를 쓰면 되죠. 우측에서 보시는 것 같은 저렇게 커다란 프린터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사무실이나 학원에서 대량으로 인쇄할 때 저런 것을 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3D 프린터를 산다고 할 경우에 저 두 가지가 지금 시장에 있습니다. 하나는 좀 소형, 그리고 하나는 중대형이 되겠죠. 뭐 소형과 대형의 가장 큰 차이는 한 번에 얼만큼 많은 양을 출력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소형은 보통 일반적으로 모델 2개 정도를 동시에 출력할 수가 있고, 우측에서 보이시는 대형 같은 경우에는 약 20개 가까이 출력할 수 있는 커다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그렇게 대량으로 출력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렇게 거대한 프린터를 갖고 있을 필요는 거의 없죠. 또 가격 면에서도 이런 소형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 700만 원에서 2천만 원 그 부근 이하에서 형성되고, 우측에서 보시는 대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억대에 해당합니다. 1억이 넘는 경우도 많고요. 뭐 2억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프린터를 치과에 갖고 있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왼쪽에 있는 저런 소형 프린터를 저희는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방식입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이제 관심을 좀 갖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방식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뭐 FDM 방식이나 SLA 혹은 DLP, SLS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는데 저희가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지금 보시는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FDM 방식도 임상적으로 뭐 모델 정도를 출력하는 데는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사용 소재가 좀 다소 저희 입장에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특히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임상적인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공소에서 사용하는 것과 임상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조금 재료에 대해서 그 엄격한 규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기공소에서 제작하는 것도 인체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제약을 받지만 그냥 일반적인 기공물의 형태로 제작될 때에 비해서 저희가 원내에서 사용하는 임상용은 그 소재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저런 두 가지 프린터를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서 쓰다시피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우측은 잉크젯 프린터죠. 아마 선생님들 대부분의 병원에서 약에 대한 처방을 하실 때는 레이저 프린터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냥 깔끔하고 빨리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유지비가 좀 적게 듭니다. 잉크가 유지비가 좀 더 들죠. 하지만 잉크를 사용하는 저런 그 잉크젯 프린터의 경우에는 대부분 칼라고 또
좀 다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런 복합기의 경우에는 뭐 스캔도 할 수 있고 팩스도 쓸 수 있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부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상황이 이런 그 치과용 프린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그 프린터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FDM은 임상에서는 그닥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DLP와 SLA 프린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예뻐 보이는 저 프린터가 이번에 새로 나왔고 또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니스 D라고 하는 DLP 방식의 프린터고, 우측에 보시는 것은 역시 제니스에서 나온 제니스 U라고 하는 SLA 방식의 프린터입니다. 두 개의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SLA 프린터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하얀 선이 레이저가 조사되는 것이고요. 레이저가 조사됨에 따라서 저와 같이 액체 레진이 경화가 되면서 점점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한 층씩 한 층씩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Z축을 쌓아 나가는 것이죠. Z축의 높이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정밀도가 좀 달라지겠고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저의 스팟의 사이즈도 좀 중요합니다. 그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SLA 방식은 저렇게 레이저가 한 층에 대해서 한 번을 완전히 지나가야 그 층이 경화가 되고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DLP 방식은 이와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DLP 라이트가 있어서 저렇게 한 번에 빛을 쏘게 되죠. 그래서 한 번에 조사된 빛이 면 단위로 그 액체 레진을 경화시키게 됩니다. 한 층이 경화되고 나면 역시 아까 SLA처럼 한 단계가 Z축으로 올라가죠. 올라가고 나면 밑에 새로 들어온 액체 레진을 또 면 단위로 경화시키면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밑에 거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젝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에 어떤 한 층을 지금 조사한 것이고요.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번 층을 위한 레진이 다시 그 밑에 깔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빛이 조사되면서 한 층씩 한 층씩 경화가 돼가는 방식이죠. 두 개가 좀 다른데 이 사진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저 빨간색이 레이저입니다. 실제로는 저희는 UV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색깔이 저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저렇게 레이저가 조사가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저런 거울 혹은 갈바노미터를 통해서 레이저에 조사되는 위치를 제가 컨트롤하게 되죠. 그 밑에 깔려있는 액체 레진을 레이저가 한 층씩 경화시키면서 올라가는 방식이고요. 우측에서 보시는 DLP 방식은 그 빛이 프로젝터에 의해서 한 번에 한 면씩 조사되면서 층층이 쌓아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공히 액체 레진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방식만 다르지 나머지 처리 과정이라든지 어떤 면에서의 그 강도나 기타 물리적 성질은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저는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저런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했지만 어떤 그 서클을, 다이아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약 한 120에서 14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그 지름을 갖고 있고요. 우측에서 보시는 건 이제 DLP는 이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 하는 방식인데요. 라이트를 프로세싱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 미러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마이크로 미러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게 풀 HD일 수도 있고 그냥 그 풀 HD 말고 SD 방식이라든지 그 어쨌든 해상도에 따른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마이크로 미러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밀도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픽셀의 한 XY축이 보통 50에서 7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에 비해서는 픽셀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좀이 아니라 한 거의 반 이하로 작죠. 그런데 레이저는 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DLP는 이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좀 라운드한 것을 만들 때는 레이저가 좀 더 유리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가 쭉 지나갔을 때 쟤는 원형을 비교적 곡선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반면에 DLP 방식은 그 자리에 그 스팟에 그 자리에 있는 자리만큼을 경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층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픽셀 사이즈가 워낙 레이저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저 층이 여러 개를 가지고 그 곡선을 만들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를 갖지는 않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3D 프린터를 활용한 임상에 적용하기에도 그 해상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둘 다 공히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은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다시피 액체 레진이 파란색으로 지금 수조에 담겨져 있고요. 그 SLA 방식은 레이저가 한 선으로 경화시키는 거고, 그 두 번째 DLP 방식은 면으로 이렇게 경화를 시키면서 우측에서 보시는 것 같은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화된 부분이 어떤 플랫폼에 매달려 있는 형태로 이제 출력물이 완성되겠죠. 그러니까 저 두 파트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장점이 있고 각각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 장단점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간과 저희 그 이번 그 비디오의 목적상 좀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그냥 DLP 방식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프린터가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저게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이쁩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공용 장비는 보통 기공실에다가 이렇게 보통 박아놓고 쓰게 되죠. 별로 이렇게 디자인을 별로 생각하고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편의성과 그다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냥 사각형으로 만들거나 뭐 별로 디자인을 신경 쓰지 않고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 프린터의 경우에는 아예 출시 목적 자체가 병원에서 원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디자인이 굉장히 이쁩니다. DLP 프린터의 그 특성도 그렇고 또 이 제니스 D의 특성이 굉장히 정밀합니다. 아주 정밀한 출력이 그 보장되고요. 굉장히 빠릅니다. 아까 SLA에 비해서 DLP의 장점이 무엇인가라고 혹시 물으신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속도입니다. 출력 속도는 SLA 방식에 비해서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SLA 방식은 한 층을 경화시키기 위해서 레이저가 그 면을 어쨌든 다 지나가야 되거든요. 다 지나간 자리만큼만 경화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면에 중합시켜야 될 면적이 넓다면 한참 걸리겠죠. 레이저가 한 층을 중합시키기 위해서는. 하지만 DLP 방식은 똑같습니다. 한 층에 아무리 많은 양을 중합을 시키든 아니면 적은 양을 중합시키든 한 번 조사되는 그 시간은 일정하기 때문에 방식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DLP는 굉장히 빠른 출력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기공물이나 혹은 저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어떤 3D 프린팅을 통해서 어떤 출력하고자 하는 어떤 그 물체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의 그 긴박함을 크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3D 프린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체 중에 저희가 시간을 좀 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템퍼러리 정도죠. 템퍼러리는 시간이 좀 중요합니다. 환자가 지금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어쩌면 템퍼러리를 지금 만들어서 환자 구강내에 이제 붙여서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조금 시간이 급할 수 있다면 서지컬 가이드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지컬 가이드는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가 좀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 좀 빠른 출력 시간을 요구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시간을 그닥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DLP 프린터의 가장 큰 장점은 템포러리를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출력 속도, 그리고 아주 릴라이블한 그런 장비라는 면에 있어서 제니스 D가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술한 바와 같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저 사이즈가 작은 이유는 저희가 보통 진료실에 이제 그 준비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유니체어 뒤쪽에 보통 준비대가 있죠. 그 위에 여러 가지 재료나 작은 소장비를 놓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 폭이 보통 깊이가 60cm 혹은 좀 좁은 것은 45cm입니다. 일반적으로 60cm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프린터는 60cm 이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게 디자인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높이도 보통 그런 준비대 위에 보통 이 수납장이 있습니다. 위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작업대로부터 여기 그 어떤 수납장이 있는 요 사이 공간이 되겠죠. 보통 한 이 정도가 되죠. 그래서 저 프린터는 요 공간 안에 수납이 되면서 또 이 3D 프린터가 일반적으로 앞에 문이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위에 걸리죠. 그래서 보통 3D 프린터를 위에 뭐가 있는 상태에서는 참 놓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자리가 병원 안에는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넓은 병원 같은 경우에야 놀 자리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저희 병원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작은 규모의 병원에 있어서는 위가 이렇게 빈 공간이 그닥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프린터는
특징적으로 위에 공간 높이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조 상태에서 그냥 바로 앞에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병원 원내에서 사용하게 아주 특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진료실과 아주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올해 그 이제 레드 닷 어워드라고 하는 저 이제 디자인 상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이 3D 프린터 치고는 저거만큼 예쁜 프린터를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커다란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그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제네시티는 그 프린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프린터가 어떤 인허가를 받고 소재가 인허가를 받을 때에는 이 소재의 경우에는 어떤 프린터를 사용해야만 된다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체 레진이라는 것이 어떻게 경화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물성이 경화되고 난 이후의 물성이 허가를 받을 당시에 그 기준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사용하는 지금 이제 제네시스 D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이제 405 나노미터의 파장대 UV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375 나노미터를 사용하는 기계에서 만약에 그 레진을 쓴다든지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이라고 하면 그 레진은 중합이 된 듯 안 된 듯 완전한 그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허가받는 그런 그 수준의 물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레진과 그리고 프린터가 같이 조합되어서 쌍으로 같이 이제 허가도 받고 또 그런 프로세싱을 거쳐야만 저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어떤 출력물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니스 덴티스죠. 덴티스 회사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 레진과 이 프린터가 한 회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회사가 그 프린터는 프린터대로 뭐 만들거나 혹은 OEM으로 받아오고 또 레진은 또 레진 회사에서 받아오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를 같은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잘 맞춰놨다는 거죠. 그냥 컴패러블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특화되어서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춰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소재와 프린터를 같이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 물성에 따라서 좀씩 다릅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뭐 템퍼러리용과 서지컬 가이드용 이런 것들의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회사에서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소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역시 이 프린터를 사용하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저렴합니다. 저 프린터는 이제 가격대가 뭐 그 옵션에 따라서 좀 다르실 겁니다. 뭐 이거를 어떤 패키지로 구입을 한다든지 혹은 단품으로 구입한다든지 혹은 뭐 리스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구입가는 다르겠지만 지금 현존하는 DLP 프린터 중에 가장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야 뭐 서로 경쟁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린터 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지비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프린터는 싼데 레진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출력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지비도 중요한데 이 레진을 같이 공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닥 그렇게 레진 값을 좀 황당하게 그렇게 측정해 놓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종류의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제니스 프린터를 사용할 때 그 소모품에 있어서 레진에 있어서 그 가격에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니시티 DLP를 선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이제 DLP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SLA 방식에 비해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빛을 한 번에 한 면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레이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점 하나가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방식이라 이 축에 대한 개념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물론 그건 좀 신경 써야 될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이 DLP 방식, 이 면 방식에 있어서는 이 광축이라는 거를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게 축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은 출력되는 그 출력물에 가해지는 빛의 양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출력물의 크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축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제니스에서는 매우 아주 QC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대기업 회사의 제품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빛이 어떤 소스에서 나와서 한 면으로 오기 때문에 이 중앙 부분에 비해서 이 주변 부분에 있어서는 광량 저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출력물을 만들 때 가운데 부분은 광이 세게 가고 저쪽 마진 쪽으로 갔을 때는 광량이 적어지게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레진의 중합의 그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강도도 영향을 받고 또 역시 사이즈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을 면에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것은 또 굉장히 그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DLP 프린터의 가장 약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제네시티는 그 부분을 매우 잘 잡았다고 회사 측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 제네시티의 스펙을 말씀드리면 이 빌딩 플랫폼의 사이즈는 그냥 128, 한 13cm 정도 가로에 폭이 한 8cm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모델 두 개 상하하악 혹은 뭐 상하상하이든 모델 두 개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을 충분한 크기가 되고요. 물론 뭐 출력하는 방식을 이렇게 지금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출력하는 것은 이제 편편하게 출력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를 출력을 하기에 이제 충분한 사이즈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출력했을 경우에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동시에 좀 더 여러 개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눕혀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출력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우시게 되면 그 똑같은 면적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배열할 수가 되겠죠. 보통 한 8개 정도도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당연히 출력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죠. 이렇게 쓸 경우에는 한 층씩 오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만큼만 출력하는 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얘를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층씩 출력하게 되면 이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높이가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뭐 퇴근하면서 그냥 어차피 걸어놓고 퇴근했다. 아침에 와서 이게 완성만 돼 있으면 된다라고 싶을 때는 여러 개를 걸고 동시에 걸어놓고 뭐 시간을 별로 구애받지 않고 이 정도를 만약에 그냥 출력을 하게 되면 한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한 5시간 정도를 놓고 그냥 퇴근을 하시면은 동시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출력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높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네시티 같은 경우는 15cm까지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출력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그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네시티 프린터는 픽셀의 크기가 100 마이크로미터, XY 쪽으로 100 마이크로미터와 75 마이크로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픽셀의 사이즈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쌓아 올라가는 Z축을 가지고 이제 정밀도를 좀 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픽셀은 이미 기계를 사는 순간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DLP 프로세서의 해상도에 의해서 그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외에 그러니까 우리 임상가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쪽에 있어서는 XY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마치 레이저의 스팟 사이즈가 140 마이크로미터다 하는 것을 저희가 조절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SLA 프린터가 됐던 혹은 제네시티 DLP 프린터가 됐던 높이만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Z축으로 얘를 쌓아 올라갈 때 한 층을 얼마만큼씩 쌓느냐에 따라서 그 레진의 두께를 가지고 정밀도를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25 마이크로미터 혹은 50 마이크로미터, 100 마이크로미터 보통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정밀도에 따라서요. 그러면 이제 Z축이 만약에 50 마이크로미터로 세팅했다 그러면은 한 층당 레이어당 50 마이크로미터 즉 0.05mm씩 쌓여 올라가기 때문에 정밀도가 어떻게 보면 XY축보다 훨씬 더 정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출력을 할 경우에는 모델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이렇게 세워서 출력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출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양만 출력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밀도를 만약에 50 마이크로미터로 세팅하면 100 마이크로미터로 세팅했을 때에 비해서 시간은 2배가 걸리겠지만 정밀도는 훨씬 더 정밀하게 쌓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도 이 Z축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티의 경우에는 그 Z축을 50 마이크로미터와 100 마이크로미터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투명 교정용 모델을 출력한다 이런 경우에는 100 마이크로미터면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 정밀도면은 저희의 목적에 아주 부합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50 마이크로미터씩 그렇게 시간 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것이죠. 그럴 경우를 위해서 100 마이크로미터 세팅을 50과 100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레진은 405 아까 말씀드린 405 나노미터에 의해서 중합이 되는 그 UV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후에 출력되고 난 이후에도 이제 DLP도 그렇고 SLA 타입도 그렇고 액체 레진을 사용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후처리 과정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출력되고 나면 여기에 경화되지 않은 레진이 묻어 있겠죠. 이건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경화되지 않은 레진을 그냥 그대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를 먼저 깨끗하게 경화되지 않은 것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중합시키기 위한 광량이 그닥 그렇게 충분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레이저도 마찬가지고 DLP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저가 조금 더 세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출력되고 난 그 어떤 결과물을 저희가 원하는 그런 정도의 물성을 갖기 위해서는 얘를 후경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후경화를 시키는 것도 역시 405 나노미터, 저희 레진은 405 나노미터에서 광중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후경화 장치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물성을 가진 출력물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터는 STL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용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가지고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3D 프린터에 대해서 이제 아시니까 그 STL에서 아시겠지만 많은 어쨌든 이 3D든 혹은 CAD/CAM이든 회사에서는 다양한 포맷의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레아 한글을 쓰는 사람들은 HWP, 그리고 워드를 쓰는 사람들은 DOC 이런 확장자를 갖고 있잖아요. .doc 이런 식으로 갖고 있죠. 그런데 이 3D용 파일도 역시 어떤 특징적인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lab이라든지 .rst라든지 이런 자기만의 어떤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 3shape 같은 경우에는 뭐 .dcm 이런 식의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CAD/CAM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확장자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게 어떤 회사의 스캐너를 가지고 지금 뭐 이 3D 데이터를 얻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통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마치 저희가 이제 워드 프로세서 아까 말씀드린 DOC하고 HWP가 달랐는데 그거를 그래도 공통적으로 좀 사용할 일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 저희 TXT라는 그런 포맷을 제공하죠. 그래서 .txt라고 되어 있으면 누구나 다 어떤 워드 프로세서를 가지고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성이 좀 바뀌죠. 하지만 내용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 3D에서도 STL이라는 포맷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마치 그 2D에서의 그 TXT를 보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TL 포맷은 3D에 해당하는 포맷이고요. 걔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어떤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제니스T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STL 포맷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디자인을 하셨던지 간에 그게 서지컬 가이드가 됐던 템포럴리가 됐던 그것은 반드시 STL이라는 형태의 포맷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장이 된 그 파일을 가지고 무선 전송을 받을 수도 있고 선생님 컴퓨터에서 그냥 그 와이파이로 전송해서 출력하실 수도 있고 혹은 USB에 담아 오셔가지고 저 앞에 전면에 보면 USB 단자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TL 포맷을 사용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레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거는 제가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상적인 활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제니스 D를 가지고 그럼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어떤 사진들을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요새 3D 프린터가 관심이 많다고요.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 지금 처음에 보시는 서지컬 가이드 그렇습니다. 서지컬 가이드 제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듭니다. 모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듭니다. 하나는 투명 교정을 위한 그 어떤 클리어 라이너, 그 슈트를 찍기 위해 가지고 모델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모델은 이렇게 어댑테이션을 보는 어떤 이제 수복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브릿지가 됐던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그거를 환자 저희는 이제 모델이 없잖아요. 스캐너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냥 수복물만 덜렁 가지고 이제 환자를 맞이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임플란트의 슈퍼스트럭처가 됐을 경우에도 특히 그렇죠. 밑에 픽처에 대한 정보가 디지털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뭐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연결한다든지 혹은 스탁 어바트먼트를 연결한다든지 근데 그 위에 어떤 만들어진 수복물이 있을 때 이걸 갖다가 그냥 모델도 없이 그냥 덜렁 갖고 있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세컨 모델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델을 만듭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델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이 프린터를 가지고 그냥 모델을 만들어서 그럼 그 모델상에서 내가 이렇게 왁스업하고 뭐 다른 어떤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오는 어떤 수복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밀도가 뭐 XY로 100에 75, 그 다음에 Z축으로 뭐 50에 100 이런 정도의 해상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모형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왁스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교정의 이유, 그다음 세컨 모델 만들 때 이런 정도의 용도로 저희가 이제 모델을 만듭니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또 템포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템포러리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뭐 스프린트를 만든다든지 혹은 그 간혹 이제 저희가 임프레션을 따야 될 때가 있죠. 뭐 프라치 임프레션을 위한 트레이를 만든다든지 혹은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어쨌든 만들거나 혹은 뭐 바이트 트레이를 만든다거나 이런 등등을 할 때 예전에는 이렇게 레진을 포링 해가지고 이렇게 믹스에서 도우 스테이지로 만들어서 만들든지 아니면 도우 스테이지로 아예 만들어져 있는 레진을 가지고 광중합해서 만들든지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모델도 필요했고 좀 번잡했었는데요. 이 3D 프린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그 트레이 자체를 그냥 출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클리어 라인을 말씀드렸었는데 교정을 하는 방식에는 이제 클리어 라인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그 브라켓을 이렇게 번딩하는 방법이 보통 통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제 숙달된 교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아직 그렇게 숙련도가 높지 않은 선생님, 교정 선생님이거나 혹은 교정을 전공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교정을 하거나 초기에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교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치아에다가 이렇게 브라켓을 짐작을 해가지고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제 IDB라고 해서 Indirect Bonding Tray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만들어진 트레이에 이제 브라켓을 하나씩 꼽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환자 구강내다 이렇게 위치시키게 되면 위치를 잡아주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번딩만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보조 도구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출력하기 위해서도 3D 프린터가 충분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이제 기공소 영역이지만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임상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소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캐스터블 레진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코핑을 그러니까 모델 만들고 그 외에 왁스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핑 자체를 그냥 출력할 수가 있죠. 코핑을 출력해서 이건 모델을 만들어서 그 외에 왁스업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이고 얘는 그냥 코핑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코핑을 만들어서 이것을 캐스팅해서 뭐 PFM을 만든다든지 혹은 골드 크라운을 만든다든지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임상적으로 많은 케이스를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추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서지컬 가이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사실 3D 프린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역이 서지컬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서지컬 가이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3D 프린터를 말씀드리면 간혹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야, 내가 말이죠. 제가 3D 프린터를 이렇게 사면 그럼 서지컬 가이드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템포러리도 이렇게 그냥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그 선생님이 뭐 이게 무슨 이게 마법의 상자처럼 이렇게 뚝딱 나온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그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2D에 해당하는 프린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저희가 어떤 워드로 작성된 문서를 출력을 하려면 그냥 프린터 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쨌든 거기다가 뭔가 컴퓨터를 통해서 워드 프로세서를 입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진을 찍었다고 쳤을 때 사진을 가지고 포토샵으로 좀 예쁘게 손도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사진 파일을 출력을 통해서 이제 프린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이 3D 프린터로 마찬가지입니다. 서지컬 가이드를 예를 들자면 서지컬 가이드의 STL 파일, 서지컬 가이드를 디자인해서
저희 프린터는 아까 STL로 출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STL로 출력할 수 있는 그 STL을 만들어주는 그 소프트웨어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갖고 계실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만들어주는 업체와 어떤 계약을 통해서 그 파일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파일을 가지고 내가 그냥 출력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를 갖고 계시다면 선생님이 디자인부터 출력까지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소프트웨어가 없다 혹은 나는 그건 좀 귀찮다 라고 생각하시면 소프트웨어 디자인은 임플란트 회사나 그건 이제 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디자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디자인만 이메일로 받으신 다음에 그 출력을 선생님 병원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서지컬 가이드를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한 가지의 표를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서지컬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회사 중에 그냥 제가 특징적으로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이제 덴티스의 그 서지컬 가이드이기 때문에 제가 저는 그냥 자세히 표기를 했고 우측은 다른 여러 아주 유명한 임플란트 회사들입니다. 다양한 서지컬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많은 회사에서 서지컬 가이드를 실물로 주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임플란트 회사에서 디자인도 하고 물론 디자인은 선생님들한테 컨펌을 받겠죠. 하지만 제작까지도 그 회사에서 직접 해주죠. 거기에 있는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제작해서 선생님이 그거를 받습니다. 이 덴티스와 혹 다른 한 개의 회사가 현재는 파일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는 그 소프트웨어 일단 첫째 어려워 혹은 나 그럴 시간이 없어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선생님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 회사의 선생님이 CT 파일과 그 다음에 모델을 보내시든지 혹은 모델 데이터를 보내시든지 하시게 되면 회사에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죠. 그런데 이제 덴티스하고 지금 현재는 다른 한 회사는 그것이 디자인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파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파일을 달라고 그러면 파일을 주고요. 그냥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출력까지 해서 주죠. 그렇게 해서 파일을 받게 되면은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도 훨씬 유리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많은 회사가 보통 서지컬 가이드에 대해서 5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한 5, 6, 7만 원 정도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본값이 그렇습니다. 홀 하나에 첫 번째 홀에 그 정도 받고요. 두 번째 홀서부터는 거기에 이제 추가가 되죠. 덴티스도 그렇습니다. 덴티스 같은 경우는 6 플러스 1이어서 홀 하나가 뚫린 첫 번째 스텐트를 만들 때는 6만 원이고요. 홀이 두 개가 되게 되면 이제 만 원이 추가돼서 7만 원, 두 개가 추가되면 세 개가 되면 두 개가 추가돼서 8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선생님이 이걸 만약에 파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일로 받게 되면 물론 그걸 디자인해주는 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직접 하시고 싶으시면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직접 디자인하시게 되면은 대략 한 디자인 하는데 한 17,000원 정도의 그 피가 듭니다. 그리고 출력은 선생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 거죠. 다른 센터에 보냈을 때에도 그렇게 파일을 제공해 주는 곳에 보내시게 되면 디자인해주는 디자인 피를 받습니다. 보통 몇만 원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직접 출력하시게 되면은 이 출력에 해당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파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CT와 모델을 보내는 거 뭐 1, 2초면 갑니다. 센터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 그거야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몇십 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일이 밀렸으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도로 받는 것도 역시 1, 2초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급할 경우에는 정말 1시간 이내에 디자인해서 보내고 디자인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냥 출력 걸면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현물로 와야 된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현물의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출력을 해야 되고 그걸 또 다듬고 뭐 여러 가지 리파인하고 이런 등등을 한 다음에 소포를 통해서 배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 이 파일만 받아서 프린팅하는 것도 결코 이렇게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무게를 재봤습니다. 이게 얼마큼의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무게를 재보면 대략 상악이 조금 더 들고요. 후라치를 했을 경우에 하악은 조금 적게 듭니다. 근데 보통 한 20g 정도 내외 저 정도에서 그 출력이 되기 때문에 값으로 놓고 보자면 상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600원 정도, 하악 같은 경우에는 한 2,4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한 2,500원 정도 내외의 그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덴티스의 서지컬 가이드 레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비용이면은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드니까 이건 굉장히 용도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서지컬 가이드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더더군다나 이 3D 프린터는 이제 이게 정말 머스트헤브 아이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서상진 원장의 임상 케이스 이제 촬영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기 위한 이제 뭐 스캔을 한다든지 환자 상담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이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저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서지컬 가이드를 디자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저 소프트웨어를 쓰시게 되면 한 개의 편악을 디자인하는데 그 홀 개수와 관계없이 약 한 17,000원 정도 디자인 피가 듭니다. 선생님이 직접 하셔도 이제 그게 소프트웨어 사용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STL 파일을 저기서 출력해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패스 잡고 뭐 디자인을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박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출력을 합니다. 저렇게 차근차근히 한 층씩 한 층씩 쌓여지면서 지금 밑에 트레이가 그쯤 이제 서지컬 가이드가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후 처리, 클린징하고 그 다음에 또 후경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선생님이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완성돼서 수술하는 데까지 저 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걸 빨리 하니 저 같은 경우도 1시간 반 정도면은 이렇게 편악 정도,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4분의 3 정도 악 정도 사이즈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2시간 이내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수술 준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서지컬 가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서지컬 가이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템퍼러리 크라운입니다. 템퍼러리 크라운은 뭐 사실 저도 뭐 싱글 크라운 혹은 뭐 스프린트 구치부 이런 정도를 이게 3D 프린터로 출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그냥 원내에서 그냥 원데이를 끝내는 경우도 많고, 또 구치부 같은 경우에 특히나 남바이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하루 이틀 정도는 템포러리 없이 지내는 것도 뭐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만들기도 하지만, 이게 전치부가 되면 좀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죠. 전치부는 반드시 만들어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구치부 같은 경우도 이 임플란트의 슈퍼스트럭처로 올라갈 때 뭐 그것이 이미디어트가 됐든 아니면 딜레이드가 됐든 간에 지금 어쨌든 임플란트 위에도 템포러리 프로비저널이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레스토레이션을 만들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때부터 반드시 필요한 게 되겠죠. 템포러리 크라운이라는 것이요. 근데 지금 템포러리 크라운이 지금 현재 치과계에 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소 좀 법적인 문제라 제가 여기서 좀 언급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뭐 선생님들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템포러리 크라운을 누가 만드느냐에 대한 그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좀 있죠. 이게 기공사 선생님들의 영역인가, 혹은 저희 스태프들, 뭐 위생사가 됐든 조무사가 됐든 저희 스태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권고사항으로는 그건 기공사의 영역이다, 이런 식의 이제 지도가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템포러리가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특히나 그러니까 이걸 뭐 만드는 걸 기존의 우리 방법으로 뭐 만드는 거를 갑자기 못 만들어, 그러니까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걸 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 임상을 하는 저희 치과의사가 이걸 이제 깎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원내에 이제 기공사가 같이 근무할 경우에는 뭐 얘기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저희 원장이 이걸 깎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그래서 특히나 이 3D 프린터의 템포러리가 많은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템포러리 정도는 디자인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시간이 별로 소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얼른 디자인해가지고, 템포러리니까 그냥 쉽게 프린터에다가 걸고 나면 프린터가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시간이고, 또 다소 법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 템포러리가 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템포러리 하나 만든다고 칠 때
이게 지금 6유닛 전치부인데요. 이걸 만약에 이거 아마 지금 현재라면 숙달된 위생사가 이 정도를 만들려면 이제 환자 구강 내에서 만들겠죠, 보통. 이게 물론 이제 기공소에서 미리 쉘을 만들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강 내에서 직접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숙달된 위생사 같은 경우 요거 글쎄요, 한 40분? 한 1시간 내외에서 아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게 이쁘진 않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거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제가 디자인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 이 정도는 한 10분 내외에서, 물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라면 조금 더 이제 터치가 가해져야 되겠지만 그냥 프로비저널이라면 한 10여 분 내외에서 그냥 디자인을 해서 프린터에 걸면, 그러면 이거 출력되는 데는 여기서 DLP의 장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SLA 프린터라면요, 이 정도 출력하려면 1시간 한 2-30분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DLP의 경우에는 퀵 모드 정도 쓰게 되면요, 한 15분에서 20분 내외에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DLP의 굉장히 장점이 부각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선생님들한테 뭐 DLP냐 SLA냐 뭐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DLP를 좀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템퍼러리에 관련된 부분이 그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출력해서 환자한테 딜리버리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템퍼러리에도 뭐 쉐이드에 따라서 레진이 다양하게 나오고는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걸 선택해서 쓰시기에는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템퍼러리도 아까 말씀드린 서지컬 가이드처럼 그럼 뚝딱 하고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엑소캐드가 됐던, 저처럼 세렉이나 인랩이 됐던, 혹은 스루쉐입의 뭐 덴탈 시스템즈라든지 혹은 디자인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류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템퍼러리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템퍼러리 크라운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이미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굉장히 저가이거나, 혹은 소프트웨어 자체가요 아주 저가이거나, 혹은 뭐 거의 무상으로 공급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복잡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복잡하면 그거 누가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아주 단순한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갖게 될 것이고, 또 배우기 쉽고 그냥 얼른 그냥 템포러리 정도 만드는 그런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공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자인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템포러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난 지금 소프트웨어도 없고 난 그냥 프린터밖에 가진 게 없다, 그러시면 선생님이 데이터를 보내시면 디자인을 해서 선생님한테 디자인만 보내주고, 물론 디자인 피는 좀 부과가 되겠지만 그럼 선생님이 그냥 출력만 하시면 되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는 역시 템포러리에 이 3D 프린터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무게 한번 달아봤더니 1.6g 나옵니다. 보통 그냥 저게 이제 2개짜리를 달은 게 1.6g 정도 나오니까 개당 한 0.5에서 한 0.8 이 정도의 무게가 나오고, 이거 계산해 보면요 한 200여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라운 하나 만드는데 한 200원 정도의 재료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밑에 이제 서포터까지 다 달아서 그렇고요. 이제 요게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내에서 레진을 제조하는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더군다나 프린터를 같이 제조하는 회사는 더더군다나 아마 거의 유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매칭이나 이 비용 자체를 상당히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원 정도에 출력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죠. 이걸 만약에 이제 밀링을 통해서 템포러리도 만들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 3D 프린터를 쓰기 전에는 밀링을 통해서 템포러리 레진 그 디스크나 혹은 블럭을 밀링해서 템포러리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비용이 크라운 하나당 보통 1,500원 정도 듭니다.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리고 비용도 좀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만 했었지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적인 그 이익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죠. 아무튼 지금 여기 시간 한번 보시면 이거 제니스 D 가지고 출력한 것도 지금 17분 보입니다. 17분 가지고 지금 저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3유닛 전치부 브릿지인데 17분 만에 저렇게 완성이 된다는 것을 봐도 시간이 진짜 얼마 안 걸리죠. 그러니까 숙달된 위생사가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물론 이제 저거는 후처리라는 걸 좀 해야 돼요. 후경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거보다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저 정도로는 임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상당히 그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클리어 라이너죠. 투명 교정을 위해서는, 예전 투명 교정을 위해서는 이제 모델을 스톤으로 부은 다음에 그걸 일일이 다 소잉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왁스 가지고 이렇게 얼라인해서 그걸 또 임프레션 뜨고 그걸 또 스톤 부은 다음에 그걸 이제 하나씩 그 백큐um 폼머 가지고 찍어냈었죠. 근데 그것이 디지털이 되는 것이, 사실 이 디지털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이 그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명 교정하시는 선생님들은 예전에는 정말, 선생님도 그렇고 뭐 같이 일하는 이제 기공 선생님도 그렇고 세상에 그것 같은 그 노가다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컴퓨터로 그냥 똑깍똑깍 몇 개 두들기게 되면 그 스텝별로 완전히 그 얼라인 되어 있는 그 셋업 과정이 얼라인 되어서 단계별로 그냥 STL, 아까 말씀드린 출력 가능한 STL 포맷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딱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파일 받아가지고 그냥 출력하시면 1단계에서부터 뭐 10단계가 됐든 20단계가 됐든 한꺼번에 쫙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은 백큐um 뽑아가지고 그냥 그 클리어 라이너를 출력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가장 사용하기, 3D 프린터를 사용했을 때 사용하기 가장 좋은 게 이 또 클리어 라이너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은 역시 이것도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뭐 교정이 뚝딱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교정은 더군다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덴티스로 치자면은 디카오라는 회사에서는 선생님들이 모델 보내고 뭐 그 파노라마랑 세팔로 보내고 뭐 이런 모델 데이터를 보내시게 되면 그 디카오라는 회사에서 다 분석을 해줍니다. 이 환자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떤 방식의 치료를 원한다, 어떻게 되길 원한다, 이런 식으로 보내시게 되면 거기서 일단 기본적인 셋업부터 파이널 리절트까지 선생님들한테 다시 보내오죠. 그럼 선생님들이 그걸 이제 확인하시고 좀 수정할 거 있으면은 이제 디카오랑 연락해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한 어떤 그 치료 계획이 쓰게 되면 컨펌을 해주시게 되면 그 회사에서 이 단계별로 쫙 나누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되는 건 클리어 라이너가 아니라 오로지 파일입니다. 그냥 이메일로 날라오죠. 그 이메일로 온 그 STL 파일을 그냥 선생님이 프린터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뭐가 장점이냐고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선생님들 기공소에 이 클리어 라이너를 한 세트를 보내게 되면 보통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마다 그렇습니다. 단계마다 그 클리어 라이너 포함해서 일단 모델을 출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5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단계가 많아질수록 그게 값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직접 출력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보시면 제니스-D로 출력했을 때 보통 이만한 그냥 교정용 모델을 하나 출력하면 대략 한 5천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레진 비용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찍는 시트가 보통 교정용 시트가 저희가 한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찍으시게 되면 한 단계가 한 7천 원, 8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5만 원 대 7, 8천 원이 되는 것이고, 이게 단계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차이라는 거는 뭐 말할 바가 아니죠. 그리고 또 이 프린팅의 장점은 선생님의 파일을 예를 들면 20세트를 받았다 하셨을 때 이거를 20개를 동시에 출력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이 클리어 라이너 회사들은 보통 세트로 주죠. 뭐 그죠? 한 뭉큼이 옵니다. 단계별로 1단계부터 쫙 써 있는. 근데 그거를 참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중간에서 치료 계획이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뒤는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출력을 하면 좋은데, 보통 이런 거를 서비스하는 회사가 그거는 좀 굉장히 번거롭고 좀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들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는 이 파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죠. 저희는 이제 파일을 20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장 1단계, 2단계 정도만 출력해서 그냥 어차피 시간 걸리는 거 아닌데 그냥 걸고 1시간 반 정도 후처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시트 찍고 보통 한 2시간 반이나 뭐 그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미리 해놓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해도 되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인 면에서나 재료적인 면에서나 혹은 공간적인 면에서 많은 그 절약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 교정용으로 출력하는 이 모델이 이 3D 프린터의 가장 그 수혜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과정을 보실까요? 이건 이제 또 디카오의 그 차이니 원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우시고 또 클리어 라이너를 만드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차이니 원장님께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모델 스캐너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프레션을 떴죠. 저걸 아까 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구강 스캐너를 가지고 임프레션을 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모델 스캐너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스캐닝 과정을 통해서 지금처럼 이 디지털 파일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저기서 이제 적절한 그 셋업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이제 셋업을 잡고 있는 것이겠죠. 예, 뭐 디자인하고 이러는 거는 뭐 저는 뭐 교정 쪽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그냥 단지 그냥 신기할 뿐입니다. 지금 저렇게 치아 하나하나를 이제 세퍼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하고 이제 파이널 최종 결과를 이제 이렇게 세퍼레이션 된 각각의 치아를 가지고 최종 결과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종 단계까지를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생리적으로 뭐 무리가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되고 뭐 중첩해보고 뭐 이런 등등의 과정. 차이니 원장님은 직접 하시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뢰를 하겠죠. 디카오든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덴티스 강연이기 때문에 지금 디카오 얘기를 하지만 뭐 엘레메트릭스라는 회사도 있고 슈어스마일이라는 회사 이런 등등의 회사 등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생님이 파일과 기타 자료를 보내시면 지금처럼 셋업을 그쪽에서 해주시고 선생님한테 컨펌을 받고 그 다음에 셋업된 단계별 모델을 선생님이 받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출력해서 모델을 출력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한 다음에 저렇게 해서 나온 모델을 가지고 지금 보시면 저렇게 모델이 매달려서 나오게 됩니다. 두 개가 지금 한 세트가 나왔죠. 그럼 저걸 이제 후처리, 저게 바로 후처리 과정입니다. 저렇게 큐어링 되지 않은 언큐어드 레진을 깨끗하게 씻어내고요. 뭐 보통 이제 알코올에서 씻어냅니다. 그 다음에 울트라소닉 같은 데에서 깨끗하게 뭐 혹시 잔여물이 있는지 씻어낸 다음에 요게 바로 후경화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파장대, 저희 같은 경우는 405나노미터니까 그 동일한 파장대로 경화를 좀 더 시킨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포밍 머신을 가지고 요건 이제 백큐 포밍이 아니라 이 경우에 이제 프레셔를 가지고 하는 방식이죠. 저렇게 해서 프레셔를 주게 되면 좀 더 균일한 두께와 균일한 강도를 가진 그 클리어 라이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렇게 해서 나온 거를 트리밍을 하고 그리고 폴리싱을 하게 되면 바로 환자한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그 각각의 아까 보신 서지컬 가이드를 만든다든지 템포러리를 한다든지 혹은 이런 투영 교정에 관련된 부분은 덴티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를 같이 들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저는 이게 지금 매우 단순화된 그런 과정이지만 저 단계별로 배우실 수도 있고 실습해 보실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 구강 내에다 이제 딜리버리를 하게 되면 투명 교정 장치가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저렇게 체크하고 나면 이제 단계가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투명 교정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거 이제 IDB 트레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다이렉트 번딩 트레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디카오이스트 서비스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슈어스마일이라는 곳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디자인돼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IDB 트레이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잘라내고 여기 이제 홈에 선생님이 지정한 그 브라켓을 꼭 바로 그 지정한 브라켓이 쏙쏙 들어가는 홈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브라켓을 붙이시고 난 다음에 환자 구강 내에다가 이렇게 애칭하고 위치시키셔서 그럼 동시에 큐어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얘를 세그멘트를 좀 나눌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편의상 뭐 아니면 그 치아의 치열의 배열상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실 때에는 물론 소프트웨어에서도 알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세그멘트를 하나씩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도 다 인덴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치아의 그루브에 맞게 이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마치 링구얼 브라켓 붙일 때처럼 아니면 얘를 뭐 3개든 4개든 이렇게 나누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편하실 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STL을 받으시고 선생님은 그냥 출력만 저희 제네스D를 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스플린트도 만드실 수 있죠. 이것도 역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선생님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병원에서 했던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이제 스캔을 뜨고 이제 뭐 온라인을 잡고 기타 이제 이게 스프린트 머줄인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교합을 올리거나 혹은 조정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하는 것이죠.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금 이제 교합 높이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뭐 적절한 스페이서를 주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교합도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 끝나게 되면 그냥 출력을 하면 됩니다.
출력을 해서 나오게 되면은 저렇게 밑에 서포터라는 것이 달린 스프린트가 나오고요. 이제 서포터를 제거하고 폴리싱하고 환자 구원에 딜리버리 하면 되겠죠. 그 또 하나 이제 인디비주얼 트레이 가끔 저희가 이제 그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후라치 임프레션을 뜨든지 뭐 혹은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 환자의 정밀도 같은 거 생각할 때 제가 뭐 픽업 임프레션을 떠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어야 되죠. 구멍도 뚫어서 픽업 임프레션 코핑이 통과될 수 있게 그런 것도 다 만들 경우엔 어쨌든 이런 물리적인 트레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기존에는 환자의 알지네이트를 뜨던 임프레션을 뜬 상태에서 모델 만들고 그 위에다가 그 임프레션 코핑이 지나갈 자리를 가늠해서 구멍을 뚫었었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저희가 3D 프린팅을 할 수 있다면 요 소프트웨어 가지고 역시 이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제가 디자인한 거 볼게요. 이제 볼 어태치먼트를 사용한 케이스인데 이 환자도 역시 임프레션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마진 그리고 스페이서 잡고 그다음에 리텐션 그 홀도 제가 원하는 위치에 그대로 뚫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핸들도 할 수 있고 환자 이름도 인그레이빙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상하 트레이를 출력을 해서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후경화하고 그다음에 스프로 띄고 적절한 뭐 이건 뭐 굳이 폴리싱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통법에 따라서 뭐 그죠? 우리 러버 어드히시브 같은 거 바르고 임프레션을 뜨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트레이를 쉽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으로 많은 그 활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이외에도 지금 보시는 이런 것이 이제 캐스터블 레진인데요. 이게 이제 기공소에서 아까 제가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 내에서는 이런 거 쓸 일이 거의 없겠지만 기공소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것도 하시겠지만 또 역시 캐스팅도 아직은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캐스터블 레진을 사용하는 그런 그 방법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활용례에 대해서 좀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정돈되지 않게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를 그냥 가감없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PPT도 좀 이렇게 마치 원내에 저희 병원에 이렇게 방문하신 선생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GNSD를 좀 정리하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임상적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선생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지금 실제로 병원에서 지금 당장 적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활용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지금 많은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도 그렇고 뭐 이 어플리케이션 만들라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선생님 닌텐도니 뭐니 이런 그 게임기 나왔을 때 그 회사는 게임기 회사는 게임기만 만들죠. 그 소프트웨어는 다른 회사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죠. 저희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터는 덴티스에서 만들지만 이 프린터를 활용한 어떤 임상 어플리케이션은 많은 회사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분들도 알고 계시거든요. 결국에 우리 치과 임상의 미래는 3D 프린터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디지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거의 뭐 정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모두 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당장 쓸 수 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허가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트레이를 기공소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공물이거든요. 기공물은 그냥 기공물에 준하는 그런 법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원내에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내는 기공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적용받는 그 어떤 룰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제공된다 했을 때 그거를 다 쓸 수 있냐?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템포러리 예를 들까요? 이 템포러리가 만약에 기공소에서 이제 선생님들 병원에 저희가 이제 템포러리를 오도했을 때 선생님 병원에 템포러리가 만들어져서 왔어요. 그럼 이제 템포러리를 붙이는 거 이거는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기공물이니까. 기공물은 치과에서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치과에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치과에서 만들어졌을 때에는 이 치과에서 만든 이 템포러리가
의료 등급 몇 등급에 해당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등급 2등급 이상이 되어야만 이게 구강 내에 템포러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됐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소재가 그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지 않는 한 저희가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허가관계, 소재에 대한 이런 소재가 개발이 돼야 되고 각각의 부합되는 소재가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소재를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덴티스라는 상당히 견고한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레진을 직접 개발할 수가 있고, 그죠? 레진과 프린터가 같이 나오는 거의 유일한 회사니까요. 그래서 개발할 수가 있고 또 개발을 당연히 했으면 인허가를 당연히 받겠죠. 인허가를 못 받으면 팔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저희가 좀 더 신뢰성 있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인허가 받은 소재를 내가 다른 프린터에서 쓰면 되지 않냐?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서로가 매칭이 잘 돼야 됩니다. 이 프린터와 이 소재가 잘 매칭이 됐을 때만 그 어떤 목적하는 그런 물리적인 강도 내지는 물성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린터와 레진은 잘 매칭이 되는 이런 그 환경을 선생님들께서도 구축을 미리 해 놓으셔야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황당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제니스도 지금 이 제니스 D라는 이 프린터가 첫 번째 프린터가 아닙니다. 기존부터 계속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프린터를 개발하고 지금 생산 판매해온 그런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제니스 D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발전한 다음에 프린터를 사면 좋지 않을까? 그 얘기는 항상 다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보통 끝까지 기다리기만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어떤 시점에서는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프린터가 물론 손님들 뭐 집에 갖고 계신 혹은 병원에 갖고 계신 그 잉크젯 프린터 한번 사면 대충 한 5년 정도 쓰지 않나요? 뭐 그쯤 쓰면 그냥 뭐 특별히 새로운 기술의 프린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면 이제 일종의 프린터도 어느 정도는 소모품이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에 갈겠죠. 내 프린터도 전 3D 프린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구입을 해서 내가 가장 활용도 있게 사용하고 그 어느 정도의 연한이 지났을 때 또 새로운 프린터를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적절한 그런 소모품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두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건데 지금 당장 시작하기에도 절대로 부담되는 가격이 이미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좋은 프린터 잘 구입하셔서 임상적으로 많은 활용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